목성과 토성에는 그 주위를 공존하는 위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목성의 위성은 80개나 되며 토성의 위성은 그보다 더 많은 83개나 되죠. 두 행성의 위성만 도합 163개나 되는데 몇 년 주기로 위성이 계속 새롭게 발견되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성이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위성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위성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목성의 위성으로 갈릴레이 위성이라 명명된 4개의 거대 위성들, 즉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이오, 그리고 유로파를 제외한 나머지 위성들은 대부분 지름 5km를 넘지 않고 정력학적 평형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질량이 없어서 구체가 아니다 보니 그냥 떠다니는 커다란 바위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죠. 목성의 모든 위성과 고리까지 합친다 해도 4개의 거대 위성과 질량비로 비교해본다면 고작 0.003%의 비중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성의 위성 환경은 조금 더 극단적입니다.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 하나가 모든 위성의 질량 중 96% 이상을 차지하며 타이탄을 제외한 다른 거대 위성 6개가 나머지 4%가량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 작은 위성들과 토성의 고리를 모두 합친 질량은 0.04%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비중과 크게 상관없이 몇몇의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은 생명체에 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사선과 끔찍한 추위로 위성의 표면에 생명체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꺼운 얼음 표면 밑에 따뜻하고 커다란 바다가 있고 여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은 돈을 추적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물을 추적한다는 말이 있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활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죠. 물 분자들은 독특한 수소결합 방식으로 결합돼 있어 비슷한 분자량을 가진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물질에 비해 끓는 점이 훨씬 높고 어는 점은 낮아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온도의 폭이 매우 큽니다. 또한 물은 연용량도 매우 커서 온도의 변화가 더딘 성질 때문에 체내에 많은 양의 물을 품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급격한 외부의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명 활동이 가능하죠. 게다가 물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서 생명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의 물에 녹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으로 쉽게 이동해 흡수될 수 있게 해주며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 기화열도 매우 커서 체온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물론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 지구 생명체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절대로 없다고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껏 인류가 알아낸 모든 물질 중에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면 늘 물의 존재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했고 따라서 다른 천체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항성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영역인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즉 골디락스 존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의 두꺼운 얼음 표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이 관측된 겁니다. 이는 태양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비골디락스 영역의 천체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그동안 인류가 생각하던 외계 생명체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죠. 물론 물의 존재 여부만으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화합물의 필수 재료로 탄소와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을 일컫는 크놉스와 더불어 수십 종의 미량 원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원소들은 사실 지구가 속해 있는 내행성계보다 목성과 토성이 있는 외행성계에 훨씬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양계가 조성될 때 태양과 가까운 내행성계는 뜨거운 열기에 구워지며 크놉스 같은 가벼운 원소가 액체나 고체로 응결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기체로 얼거나 외행성계 쪽으로 대부분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과 재료 원소 외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유로파 등의 위성들이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 에너지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지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행성과 위성 간 발생하는 조성력 때문입니다. 지구보다 318배나 무거운 목성과 위성 사이에 생기는 조성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갈릴레이 위성 중 목성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성인 이오는 태양계 내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천체로 이오에 작용되는 조석 가열은 무려 제곱미터당 2400W나 되죠. 이 정도면 지구의
지구에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보다 제곱미터당 1000W나 더 많으며 심지어 금성에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와 맞먹는 정도입니다. 2호의 사례를 보면 거대 가스 행성과 위성 사이에 발생하는 조성력이 미미한 태양 에너지를 대신해 꽁꽁 얼어있는 얼음 표면 지하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왜 물이 필수적인가를 알아봤는데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물에 뜬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들은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들지만 물은 온도가 내려가 얼음이 되면 오히려 부피가 10%가량 커집니다. 얼음이 된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결과적으로 커진 부피 10%만큼이 물 위로 뜨게 되는 것이죠. 물의 이런 단순한 사실이 얼음으로 덮여있는 천체의 표면 밑으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바다 세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수많은 관측과 연구를 토대로 액체 상태의 물과 재료 원소 그리고 에너지원이 충족되는 뉴 골디락스 영역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 셋을 꼽았습니다. 바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 그리고 타이탄입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에너지원은 태양이죠. 최초로 식물들이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를 생산하면 다른 생물들이 이를 연쇄적으로 섭취하는 식으로 생태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꽤 최근까지도 태양빛은 생명체의 존재를 논함에 있어 늘 필수 조건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심해 바다의 밑바닥을 탐사하며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심해에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존재했으니 바로 열수분출공입니다. 심해의 열수분출공 생태계는 식물이 아니라 미생물이 주도합니다. 열수분출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화수소로 미생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면 새우나 개, 홍합 등의 다른 생물들이 이 미생물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독자적인 생태계인 것이죠.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고 뜨거운 온도, 엄청나게 높은 수압, 저산소, 그리고 독성 물질로 가득한 환경임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해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열수분출공 생태계는 현재 생명의 기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수분출공 생태계는 천문학자들이 뉴 골디락스 존을 구상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힌트가 됐습니다.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또한 깊은 바다가 존재하고 활발한 지각 활동으로 표면 위까지 거대한 물줄기를 뿜어대고 있으니 충분히 지구의 열수분출공 환경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게다가 나사의 연구진들이 허블 우주망원경 영상 분광기로 유로파 표면을 여러 차례 분석한 결과 유기물질과 관계가 있는 층상규산염과 같은 점토 광물과 함께 염화나트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약 유기물질과 염화나트륨이 유로파의 바다의 구성물질을 대표한다면 정말로 지구의 바다와 매우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유로파는 지구보다 2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름 약 3121km 정도의 달보다 약간 더 작은 위성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보유한 천체인 것이죠. 유로파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170도로 표면의 얼음층 두께는 20에서 30km가량이며 그 밑으로는 무려 100km 깊이의 어마어마한 바다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의 평균 바다 깊이가 4km 정도인 것을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바다겠죠.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지름이 504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위성인데 유로파와 비교해서는 지름이 6배나 작고 타이탄과 비교하면 10배나 작죠. 발견 당시만 해도 그다지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표면에서 분출되는 거대한 수증기가 발견된 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위성입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위성이므로 목성의 유로파보다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욱 춥습니다. 표면의 평균 온도가 영하 200도나 되다 보니 유로파의 표면보다 더 두꺼운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 아래에는 깊이 10km의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로파보다는 깊지 않지만 지구의 바다보다 2배 이상 깊은 거대한 바다죠. 엔셀라두스 또한 바다 밑바닥에 열수 분출공과 같이 뜨거운 온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엔셀라두스가 뿜어대는 거대한 물줄기와 그로 인해 형성된 토성의 이 고리에서 이산화규소 입자가 확인된 것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규소는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생성되는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엔셀라두스는 유로파보다 생명체의 존재가 더 기대되는 위성입니다. 2017년 나사는 엔셀라두스에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필수 화학물질이 대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으며 2022년 9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와 국제연구진들이 그동안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인 또한 엔셀라두스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발표합니다. 이로써 엔셀라두스에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크놉스 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또한 엔셀라두스에 작용하고 있는 조성력이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 긴 시간 동안 따뜻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환경인 셈이죠.
토성의 위성 중 가장 거대한 위성인 타이탄은 지름이 5,149km나 됩니다. 위성 주제의 행성인 수성보다 더 큰 크기를 자랑하죠. 타이탄은 인류의 탐사선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위성에 착륙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위성이기도 합니다. 평균 기온 영하 180도에 이를 정도로 추운 타이탄이지만 액체가 강과 바다를 이루고 증발하여 비까지 내립니다. 다만 액체는 물이 아니라 액화메탄인데 액화메탄이 끓는 점이 영하 162도, 어는 점이 영하 183도라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죠. 태양계 내에서 표면에 액체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천체는 지구와 타이탄밖에 없습니다. 나사와 ESA는 카시니 하위연스 프로젝트를 통해 타이탄 표면의 82%가량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타이탄 또한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표면층 밑으로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다만 타이탄의 지하 바다에는 염분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명체가 번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체를 발견할 전망이 가장 높은 거대 바다 세기를 보유한 위성들인 유로파와 엔셀라두스 그리고 타이탄의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다른 천체에도 충분히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거나 이미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나, 칼리스토,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 심지어 명왕성도 차디찬 지표면 아래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외계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의 생명체와 비슷할 수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괴이한 형태의 생명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닷속에서는 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차원적인 도구나 구조물을 가공하기가 어렵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이 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죠. 꼭 태양계 행성의 위성이 아니더라도 외계의 지하바다 어딘가에는 인어들이 거대한 해저 도시를 건설해 살아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바다 세계에만 살면서 그들이 문명을 이룩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한참 벗어난 형태일 겁니다. 또한 외계 바다에 사는 생명체는 멸종해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탓에 소행성 충돌이나 감마선 폭발 같은 외부의 거대 위협에도 끄떡이 없죠. 그러나 외부가 완벽하게 차단돼 있는 닫힌 게임으로 조성력이 멎어 그들의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우주의 실체는커녕 주변 모행성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갈 겁니다. 정말 상상할수록 궁금해지는 세계가 아닐 수 없는데 나사에서 조만간 진행될 유로파 클리퍼 미션이 이 궁금증을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작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 발사 미션을 수주하며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나사가 이렇게 하나의 위성만을 집중 탐사하기 위해 로켓 발사 계획을 세운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유로파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지구에서 출발한 후 6년 동안 날아가 2030년에 유로파에 착륙할 예정이니 8년 후에는 미지의 거대 외계 바다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천동설이 지동설로 대체됐던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생명의 기원은 매우 어렵고 희귀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지구의 생명체들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우주 내에 수도 없이 많은 별과 그 주위를 돌고 있을 수없이 많은 행성 그리고 또다시 수도 없이 많을 행성의 위성에조차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 우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명으로 온가득 차 있는 놀라운 세상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상반된 우주 중에서 어떤 우주를 그리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